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따단. 네. 자, 여러분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큰별쌤? 땡큐. 세상에서 가장 존중해야 될 사람은 바로 자신이죠.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잘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솔직히 말해서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존중해 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존중하는 사람은 바로 본인 자신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잠자리에 드실 때 그날 하루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주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그냥 피곤하게 팍 자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 보내신 그 시간은 정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 번만이라도 한번 돌아보는 것, 저는 이게 자기 존중의 한 연습이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귀한 시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둘러보면서 너 참 잘했다. 귀한 시간이었다. 오늘 하루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존중, 자기애에 대한 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에게 상처 많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보다는 많은 칭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으로 이루어진 그 하루를 한번 둘러보고 주무시는 것, 이 연습을 권합니다. 자, 지금부터 또 고대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의 어떤 그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고대 남북국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그 다음 시대가 이 남북국 시대죠. 자, 통일신라와 발해, 남쪽에 있는 나라가 통일신라,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발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언제 등장한 거냐면 조선 후기, 바로 실학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라는 책을 써요. 이 발해고에서 바로 처음으로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고, 그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북국 시대. 네. 자, 먼저 여러분들 남국이었던 통일신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태종 무열왕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바로 이 백제를 멸망시켰던, 기억나죠, 여러분들? 네, 백제를 멸망시켰던, 여기 있네. 백제를 멸망시켰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바로 태종 무열왕, 바로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자, 이 김춘추인데요. 김춘추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성골들이 왕을 했는데, 자, 이제부터 이게 끊겼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여자로 이제 대가 끊긴 거예요. 끊기다 보니까 이제 성골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 대를 이을 사람들, 원래 이제 왕족은 진골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대가 끊겼으니까 어떡해. 그래서 이 진골로 넘어왔는데 그 최초의 왕이 바로 이 김춘추였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추. 자, 이 김춘추는요 나당연합을 이끌어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바로 백제를 멸망시켰던 인물, 김유신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되는데 바로 이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통일신라 출발하죠. 문무왕은 이제 고구려까지도 멸망을 시켰고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삼국 통일을 이루어냈던 인물이 바로 저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통일이 되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키고 지방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겠죠. 기본적으로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왕권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을 통제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질제도라는 게 있어요. 인질제도. 이게 뭐냐면 상수리 제도라는 건데 이 상수리 제도는요. 이런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유력자, 그 유력자를 경주에 와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에서 뭔가 반란이 벌어졌어. 그럼 이 경주에 와 있는 그 유력자, 그 지역의 유력자를 죽여버리는 인질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상수리 제도가 나중에 고려 시대가 되면요. 태조 왕건 때 기인 제도라는 것으로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기인 제도는 이제 유력자의 자제들, 아들들이 와가지고 또 인질로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상수리 제도의 어떤 그 모습들이 문무왕 때부터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사정을 파견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정기관이란 말 들어보셨죠? 뭐 감찰, 검찰 이런 그 뭐 잘못된 비리 같은 것들을 추적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될 텐데 사정기관인데 여기에 외자가 붙었네. 이거 그러니까 지방, 지방으로 파견하는 이런 사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어떤 그 유력 세력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수리 제도와 이런 외사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문무왕은 일단 이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어떤 통제 이런 게 중요했죠. 그래야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정말 이 문무왕은 뭔가 이 아버지를 따라서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진짜 찐 애국자. 정말 찐 애국자. 내가 죽어서도 내가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내가 죽어서 동해바다의 용이 되겠다라는 유언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라인들의 무덤, 왕들의 무덤 하면 여러분들 경주에 가시면 큰 릉들이 있잖아요. 뭐 대릉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데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없어요. 문무왕은 죽어서 용이 되겠다. 바다, 동해바다 용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무덤이 어디 있냐면 바다에 있어요. 아마도 화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다에 묻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대왕암이라고 하는데 문무대왕암, 유명한 문무대왕암이라면 역시 경주에 가시면 그 간포 앞바다, 경주에서 좀 이제 가시면요 간포 앞바다가 있어요. 그 간포 앞바다에 대왕암이 있죠. 그 대왕암을 바로 문무대왕암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무대왕암. 이렇게 동해바다에 그만 정말 찐 애국자 문무왕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통일신라의 그 기초를 다 갖춘 왕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의 아들이죠. 지금 아들 연결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문왕은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이 바로 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입니다. 이 신문왕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먼저 정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김흠돌의 난을 제거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키워드예요. 김헌창의 난과 이 김흠돌의 난을 좀 비교하셔야 돼요. 김흠돌의 난은 통일신라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헌창의 난은 통일신라 말기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키워드예요. 그래서 김흠돌과 김헌창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김흠돌이란 이름이 나왔어. 이거 통일신라 초기를 여는 키워드. 김헌창이란 이름이 나왔어. 이거 통일신라 후기를 여는 키워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김흠돌의 난으로 통일신라 초기가 문을 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문왕은 무조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왕권 강화,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핵심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상대등 화백회의 장이잖아요. 뭐 이런 그 귀족회의가 백제에는 정삼회 있고 고구려에는 제가회의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화백회의의 장, 귀족들의 짱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상대등의 그 권한, 발언권, 힘 실어줄까 안 실어줄까? 당연히 안 실어주겠죠.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죠? 약화시킵니다. 상대등 세력을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사, 여러분들 왜 집사 아시죠? 집사. 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나의 정말 오른팔. 그런 집사부의 짱, 바로 시중이라고 있어요. 그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견제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회의의 짱, 상대 등은 약화시키고 나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사부의 시중의 힘은 강화시키는, 이러면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진골들을 제거했잖아. 제거했으면 그 빈자리에 누군가를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누구로 채워 넣냐면 바로 육두품들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육두품들이 자신들한테 충성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내는 거예요. 육두품들은 좋겠죠. 사실 골품 제도에서 상당히 이제 좀 뭔가 차별받고 그랬는데 왕이 직접 써주니 얼마나 좋아요. 충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두품들을 등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일화가 바로 설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설총. 설총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놀랍게도 원효의 아들입니다. 이 설총이 신문왕에게 바쳤던 그 유명한 글이 있죠. 이게 바로 화왕계. 꽃 중에 꽃 중에 왕, 꽃화자, 왕왕자, 꽃의 왕이 경계해야 될 것들 이렇게 딱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거예요. 너 사람 얼굴 보고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마라. 진짜 너한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너한테 쓴소리 해주는 사람들, 너한테 그냥 좋아요 좋아요 하는 사람보다 너한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까이 해라 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두품들은 굉장히 그 유학 쪽에 기준이 많기 때문에 왕의 어떤 그런 자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신문왕 정치 어떤 그런 모습들. 하여튼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육두품과 집사부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인데요. 자, 요거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사실은 한능검에서 경제 파트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시험에 나옵니다. 한능검에서 이제 경제 파트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한두 문제 중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 중요한 거 이거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옛날 공무원들은 월급을 뭘로 받았을까? 옛날엔 돈이 없었잖아. 지금은 돈이 있지만 옛날엔 돈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옛날엔 뭘로 받았을까? 옛날 공무원들은요, 땅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땅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백성이겠죠. 국가에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토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에 내는 세금, 그 세금을 국가 대신 공무원이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땅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즉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거둘 숫자 세금 조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도 설명할 거고요. 고려시대도 설명할 거고요. 조선시대도 설명할 거예요. 옛날에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은 수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이 노급이라는 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급은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녹. 이건 이제 월급할 때 녹이에요. 녹봉할 때 그 녹자예요. 녹으로 뭘 받냐면 읍을 받는 거야. 우와. 왜 읍면동 하잖아. 그 읍을 받는 거야. 대박. 한 마을을 통째로 받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을을 통째로 받는다는 얘기 뭐예요? 그 마을의 땅을 내가 다 갖는 거예요?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읍에서 나오는 세금을 내가 다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 노급은 뭐냐면 원래 국가는 세금을 이제 이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받냐면 크게 세금을 조세, 공납, 역 이렇게 받아요. 요거는 이제 생산량의 일부를 받는 것이고 역은 뭐냐면 노동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마을에 이게 읍이 있을 거 아니야. 읍에 이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살면 이들이 내는 세금
이걸 이제 조세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들의 노동력을 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노급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조세를 국가에 낼 거 아니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제공하는 노동력 있죠. 이것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노급은요. 그럼 여러분들 이 역은 지금 노동력인데 이건 뭘로 전환될 수 있냐면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겠지. 군사력으로. 그러니까 귀족들이 공무원들이 귀족들이 노급을 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그 지역의 노동력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겠죠. 이거는 왕권을 강화시킬까 약화시킬까? 당연히 약화시키죠. 왜냐면 귀족들이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왕으로서는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 당연히 노급을 왕권을 좀 강화시키는 게 숙제니까 노급을 폐지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뭘 했냐면 먼저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해요. 관료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역. 관료전은 이거 안 됩니다. 이 읍에서 오로지 조세만 가져갈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지는 것이고 군사력은 가져갈 수가 없도록 한 거예요. 이 노급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조세 수치만 가능하도록 관료전, 노동력을 떨어뜨리면서 군사력을 떨어뜨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제도.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쨌건 관료전이나 노급이나 그 지역에 수조권을 주는 거 아니야.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 아니야. 다만 이 노급 같은 경우는 노동력 하나가 더 플러스 됐을 뿐이야. 어쨌건 이 제도는요.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이걸 뭐라고 하면 전식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고 조선시대는 이거를 과전법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줄 뿐입니다. 아셨죠? 다만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질 뿐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자, 사회면에서 보면요. 이제 지금 통일했잖아. 통일했으니까 고구려 영토가 있을 것이고 백제 영토가 있을 것이고 신라 영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각각을 통치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고구려 영토 일부와 백제 영토가 지금 신라권으로 들어왔으니 매수성 기벌포에서 승리하면서 들어왔으니 이걸 이제 통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전국을 9개 주로 나뉩니다. 그래서 고구려 쪽에 3개, 백제 쪽에 3개, 신라 쪽에 3개 이렇게 해서 9개의 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지금 나눠봤더니 경주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야. 수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경주 짝퉁도시 경주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5개의 작은 경주를 배치해 놓습니다. 이게 바로 구주 오소경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경주, 작은 경주에 통해 가지고 수도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편제성 이걸 극복하려 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오소경주에 2개만 볼게요. 중원경과 서원경이 있어요. 중원경은 뭐냐면 충주예요, 충주. 그래서 여러분들 왜 고구려가 왜 충주 고구려비 세웠다고 하는데 옛날엔 이거를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했습니다. 어쨌건 충주입니다, 충주. 예, 여기 고구려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원경이 있어요. 서원경은 지금의 청주예요, 청주. 청주에는요, 뭐가 발견됐냐면 여기서 2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민정문서라는 게 발견. 이 민정문서 뭐냐면 신라 시대 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근거 자료를 적어 놓은 행정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는 얼마 있으며 사람은 몇 명 있으며 이걸 적어 놓은 근거 자료. 이게 바로 민정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우, 고려 시대 때 직지심체 요절.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본 직지심체 요절을 간행한 곳이 바로 이곳 청주에 있습니다. 네, 흥덕사라고 하죠. 청주 흥덕사에서 바로 이것을 간행했다. 그래서 서원경의 하나의 그 청주에 있는 역사적인 사고가 하나, 둘, 셋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그 지역에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묻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데 이거 나오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구주 오소경 딱 전국 지방 행정 조직을 딱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군대 편제도 합니다. 그래서 구서당
십정인데요. 이 구서당은 중앙군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신문왕이 참 대단한 게 이 중앙군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핵심 병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 핵심 병력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측컨대 여기에는 신라인들로만 구성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삼국을 통일했는데 어쨌건 고구려도 통치해야 되고 백제 통치해야 되면 신라의 어떤 진성분자들, 신라의 어떤 진짜 신라 출신들만 해가지고 그들을 통제할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요.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인, 백제인, 심지어 말갈인들도 들어옵니다. 이건 뭐예요? 그래. 이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시대, 통일신라 시대. 이 통일신라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똑같다. 민족 융합하려는 그런 모습들. 이게 구서당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구서당 십정. 십정은 이제 지방군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 구주잖아요. 한 주마다 하나씩 설치합니다. 한 정씩. 한 주마다 한 정씩. 그런데 한 주마다 한 정씩 설치인데 그럼 9정이 돼야지. 구서당 9정이 돼야지. 근데 구주 중에서 한 주라고 있어요. 한 주. 한 주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에만 2개의 정을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구서당 10정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구서당 9정이 맞는데 한 주가 너무 커가지고 한 정을 더 추가해서 구서당 10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왕은 진짜 통일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시스템 구축, 왕권 강화, 오케이,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권 강화에서 뭘 했냐면 국학. 이 국학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이 국학은 뭐냐면 대학교라고 보면 돼. 일종의 대학교. 여러분 기억나요? 현존하는 기록상 가장 오래된 대학교. 그거는 고구려의 태학. 누가 지었다? 소수리왕 때. 소수리왕 율령불교 태학.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율령불교 태학. 그 태학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국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학은 왜 만든 걸까? 이거 유교 가르치는 거야, 유학.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 하나 충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충. 소수리왕도 역시 왕한테 충성할 걸, 좀 자발적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든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국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문사. 이 가문사는 뭐냐면 아버지가 누구야? 지금 문무왕이잖아. 근데 아버지가 지금 동해바다 용이 되겠다고 했잖아. 그럼 동해바다 용인데 집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을 지어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문사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제가 왜 이 문무대왕암 이 간포 경주 그쪽에 보면 간포가 있어요. 동해바다 쪽에 있는데 바로 요 간포 이 대왕암 그 앞쪽에 있어요. 여기 대왕암 바로 앞쪽에 가문사가 있어요.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가문사가 있습니다. 그 가문사에 보면은 이 밑바닥이 파여져 있어요. 밑바닥이 파여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용이 들어와서 머물라고. 그러니까 딱 연결이 되죠. 아버지는 용이 되겠다고 했고 아들은 집을 지어줬는데 용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지하를 이렇게 파놓은 거예요. 그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아버지가 또 이렇게 또 내린 선물이라고 하죠. 만파식적. 아주 그냥 아주 문무왕과 아주 신문왕이 아주 그냥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나라를 위하겠다는 그 마음이죠. 만파식적. 적이 쳐들어오면 알아서 울리고 막 그런다는 만파식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신문왕 때는요,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 가지고 핵심 본질은 뭐냐면 왕권 강화 그리고 시스템 정착, 나라 국정을 위한 통일 신라를 위한 시스템 정착. 요게 이제 핵심적으로 신문왕이 추구했던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통일신라 초기가 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언제까지로 보고 있냐면 해공왕까지로 보고 있어요. 해공왕까지로. 이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다음 시기 바로 이제 통일신라 말기로 넘어갑니다. 자, 통일신라 초기 여러분들 이제 감 잡았죠?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가 이제 만들어졌고, 자, 이제 통일신라 말기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신라의 역사가 여러분 무려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합쳐가지고 무려 1000년이에요.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버텼던 나라가 바로 이 신라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나라죠. 네. 자, 이 신라 말기는요. 신라 초기, 통일신라 초기와 완전히 달라요. 왕권이 완전 추락합니다. 네, 왕권이 완전 추락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서는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벌어지고 지방 통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 지방에서 중앙에서 우리를 통제 안 하네. 그래? 그럼 내가 다스려야지. 그럼 내가 여기 장군한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호족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 호족 중에서 왕건이라는 호족이 결국 그 다음 시대 고려를 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큰 그림이고요. 자, 이제 통일신라 말기 한번 볼게요. 자, 먼저요. 정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통일신라 초기를 열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김흠돌의 난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통일신라 말기를 여는 키워드는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바로 김헌창의 난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김흠돌과 김헌창의 그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중앙에서는요, 이렇게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이 지금 엄청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경제적으로는요, 이미 노급이 부활됐어. 네. 이 통일신라 이 말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미 노급은 부활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귀족들이 지금 신문왕이 지금 막 찍어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관료전을 받고 노급을 내놓는 상태였죠. 노급은 여러분들 내가 노동력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세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귀족들한테는요. 그죠? 그런데 결국 왕권이 약화되니까 이거 이제 하는 거예요. 노급은 다시 부활됐고요. 사회적으로 볼 땐 바로 이 호족, 내가 장군이고 내가 성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호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1세대 호족으로는요, 장보고라는 사람을 들을 수 있어요. 그가 중국의 어떤 그 만들었던 자신의 네트워크, 이게 법화원이라는 사찰이었고, 청해진은 뭐냐면 지금 완도인데 이 청해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군사, 해군, 무력 기구를 만든 거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 앞바다를 지나가는 그 해적선들을 소탕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모습들. 하지만 결국은 장보고가 이 골품제의 벽을 좀 깨고 싶었어요. 예, 골품제의 벽을 깨가지고 자신의 딸을 신라의 골품 체계로 집어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 과정에서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장보고는 비록 실패했지만 여러분들 이 장보고가 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보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2의 장보고, 제3의 장보고, 제4의 장보고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신라라고 하는 그 신문제, 골품제라고 하는 그 신문제를 깨고자 했던 새로운 장보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견훤, 궁예, 왕건,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견훤이란 인물은요, 후백제를 세웠습니다. 후백제는 완산주의 후백제에서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예요. 전주 비빔밥. 네, 완산주에 후백제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당과 오월, 중국이에요, 중국. 이쪽에 사신을 많이 파견합니다. 이 후당과 5월의 사신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견훤하면 후백제 하면 견훤하면 후당 5월의 사신 파견. 이게 시험이 굉장히 잘 나와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궁예입니다. 궁예는요, 송악. 송악은 지금의 이제 개성이죠, 개성. 예, 개성인데 이 송악의 후고구려를 또 세웁니다. 이후에는요, 철원평야, 철원쌀 좋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또 도읍을 옮겨요. 송악에서 철원으로 태봉을 옮기면서 이제 국호를 마진 태봉, 이렇게 부르게 하죠. 그러면서 또 광평성을 설치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여기 후당 5월에 사신 파견 나오면 이건 후백제. 광평성 설치하면 이거는 후고구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반드시 기억하기. 오케이. 왕건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왕건이라면 궁예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궁예가 관심법.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궁예가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 그 자리를 왕건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왕건이 다시 송악 개성에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은 이 왕건에 의해서 후삼국이 통일되는 것이죠. 이 후삼국 통일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이냐면 이게 후삼국 시대인데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보고가 뚫지 못했던 그 유리벽, 오로지 경주 김씨에 의해서만 모든 것들이 장악되고 있는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신라사회, 그 신라사회를 깨버리고 좀 더 많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새로운 성씨들, 실력에 의해서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 이게 바로 왕건이 세운 고려의 역사적 의의. 그래서 우린 고려를 중세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신라시대를 우리가 고대시대라고 부르는데 고대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려를 중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중세의 특징은 신라시대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유연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뜻에 의해서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상대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를 중세시대다라고 따로 규정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견훤이 엄청 세. 실제로는 이 후백제에 의해서 후삼국이 통일될 줄 알았지. 워낙 힘이 셌으니까. 근데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현재의 모습으로 전체의 모습을 보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알았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지. 그죠? 근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후백제가 삼국을 통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요. 자, 맨 처음 이 견훤과 왕건이 붙었던 전투가 있습니다. 후삼국 자웅을 겨루는 마지막 주인공을 겨루는 그 전투. 이 전투가 첫 번째 전투가 바로 공산전투라는 거예요. 이 공산전투는 어디냐면 지금의 대구에. 여러분 왜 대구 가면 팔공산 있잖아요. 유명하잖아. 팔공산. 그 공산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견훤과 왕건이 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왕건이 죽다 살아나요. 죽다. 여기서 죽는 게 맞아. 왕건은. 견훤에 의해서 죽는 게 맞아. 그런데 그때 이 왕건의 충신 신순겸이라는 사람이 왕건에게 이야기하죠. 모든 갑옷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신순겸이 왕건의 옷을 입고 왕건인 척하면서 싸우고 그때 왕건은 도망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정말 이 왕건은 신순겸 같은 이런 사람들 덕분에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네. 자, 이를 갈고 있었던, 사실은 이게 지금 이 견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이제 이 경혜왕, 신라의 경혜왕을 죽여요. 그 신라에 이제 쳐들어간 거죠. 쳐들어갔는데 이때 이 포석정, 경주 포석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경혜왕과 이 신라 신하들이 있었던 것 같아. 여기서 그냥 경혜왕을 날립니다. 날려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왕건을 만난 거거든요. 왕건은 사실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신라를 도와주려고 왔다가 한 발 늦었죠. 결국은 여기서 왕건 역시 죽음을 당할 뻔했다라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전투, 고창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고창은 지금 전라북도 고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창은 안동을 이야기합니다. 안동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견훤과 왕건이 붙었는데 여기서 왕건이 이겨요. 그래서 이 고창 전투에서 이기면서 이제 드디어 이 왕건이 너무 이 동쪽 이 지역, 이 견훤이 너무 이 세력을 넓히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이 고창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이름을 내립니다. 동쪽을 평안한 안자, 동쪽을 평안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안동이라 하여라. 라고 해서 안동이란 이름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안동이란 이름이 또 이런데 여기 안동의 차전놀이 역시 이 둘의 어떤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 이게 바로 고창 전투에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자, 잘 봐. 고, 신. 신라가 이제 항복합니다. 신라가 항복합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은 경순왕이에요. 경순왕.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의 이름은 김부예요. 김부. 경순왕의 이름은 김부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 그 마지막 전투가 뭐냐면 공고신일, 1, 2천 전투라는 겁니다. 1, 2천. 공고신일 기억해 두세요. 공고신일.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예, 그래서 공고신일이라고 하는데 이 1, 2천 전투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견훤이 이게 견훤이 제가 얘기죠. 후백제 견훤이 후삼국을 통일할 것 같았는데 못한 그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집안이 콩가루 집안. 이 아들이 아버지를 금산사에 가둬버려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예. 결국 이것 때문에 견훤이 어디로 갔냐면 금산사를 나와가지고 왕건한테 가요. 그리고 왕건한테 이야기하죠. 자기가 세운 나라를 자기가 무너뜨리겠다. 이게 정말 비극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붙었던 전투가 바로 1, 2천 전투에서 신검은 패하면서 견훤의 말대로 견훤이 세운 이 후백제를 이 견훤이 무너뜨리게 되면서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려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신일 이 단계를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놓으시라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통일신라 말기가 되니까 이 중앙에선 진골 귀족 간에 막 왕위 다툼이 벌어지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백성들은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농민 반란 기록입니다. 농민 항쟁 기록입니다. 농민 봉기 기록이죠. 바로 원종 애노의 봉기. 이제 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맙시다. 네. 원종 애노의 봉기가 이때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진성여왕 때예요. 예, 진성여왕 때 있었던 그런 내용들. 원종 애노의 봉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특히 통일신라 말기에 되면 이 호족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적 사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종, 9개 산에 있는 유명한 사찰들, 선문이라고 하는데 이 선종이 뭐냐면 여러분들 불교에는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교는 교리예요. 교리를 외우고 암기하면서 결국은 알아나가는 거야.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걸 교종이라 그래요. 근데 교종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문자를 알아야 돼. 문자를. 그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 사람이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선종은 뭐냐면 교리 문자 몰라도 돼. 참선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종은 누구나 부처가 되는 좀 어려워. 근데 선종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 자, 이 말 잘 보세요. 골품제에서 여러분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누구예요? 오로지 골 출신들입니다. 맞죠? 누구나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선종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대. 그 말은 곧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족들이 좋아한 거예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종을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9개 사대 구산선문 나오면 이건 무조건 통일신라 말기예요. 구산선문 나오면 유명한 9개의 산에 선종 사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풍수지리설도 유행합니다. 이제 경주의 기는 끝났다. 새로운 기운이 내가 있는 이곳에서 뿜뿜 뿜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호족들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상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모습들 속에서 결국 신라 천년의 역사가 문을 닫고 이제 새로운 시대 중세 고려로 넘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남국시대 이해되셨습니까? 통일신라 초반 신문왕의 구주오소경, 구서당 십정처럼 시스템 구축, 왕권 강화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통일신라 말기에는 중앙에선 진골 귀족과 왕의 다툼, 지방에서는 호족들의 성장에 의해서 결국 신라 천년의 역사가 문을 닫게 되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북국 발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에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고구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발해입니다. 발해. 네. 자, 발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 발해는 어떤 나라냐?
자, 이 발해는요. 일단 발해를 세운 사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조영입니다. 대씨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고씨인데 발해를 세운 사람은 대씨예요. 대조영입니다. 대조영. 자, 바로 동모산에서 건국을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왕 3명만 좀 기억해 주세요. 예, 무왕, 문왕, 그리고 선왕을 꼭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왕은요, 말 그대로 싸울 무자예요. 느낌 딱 오잖아. 먼저 무왕부터 한번 볼게요. 특히 여러분들 이 무왕, 문왕, 선왕은요, 각각의 연호가 있어요. 앞에서 여러분들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연호가 영락이었고 신라 법흥왕의 연호가 건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을미기역된 건이 아니었고 여기도 이제 연호가 나오는데 무왕 때는 인한, 문왕 때는 대흥, 선왕 때는 건흥. 이걸 앞글자만 따면 인대건. 좀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김자를 집어넣으면 김대건 신부님 계시잖아요. 그 김대건 이렇게 여러분이 좀 연결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객관식이니까 주관식 문제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호 문제가 가끔 나와요. 가끔 헷갈리게 나오는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대건, 인한, 대흥, 건흥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왕은요. 말 그대로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그런데 이 고구려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 그 나라가 바로 당나라와 신라입니다. 그러니 이 당과 신라에 대해서 발해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그죠? 그래서 무왕은요. 굉장히 당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반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무왕은요, 대모니엘을 보내가지고 흑수말가를 공격하는, 왜냐면 이 흑수말가를 당나라와 연결하려고 했거든. 이 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고구려인들과 이 말갈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갈 중에서 흑수말갈이 배신자. 당나라 붙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모니엘을 보내가지고 흑수말갈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하여튼 당나라와 친하게 지는 거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장문유를 보내가지고요. 산둥반도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 여기 튀어다니는 여기 능주라고 하는데 여기를 공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문왕. 근데 항상 여러분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어요. 긴장됐다가 좀 이완됐다가 또 긴장됐다가 또 이완됐다 이제 그래야 되거든. 긴장 관계였으니까 그 다음 시대는 이완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문왕이에요. 이 문왕은요 상당히 친당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많이 카피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삼성육보. 물론 여기 숫자수는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육보 이게 당나라의 대표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삼성육보를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와도 사이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때 만들어지고 있고 도읍도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는 그런 모습들 문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왕 때가 되면 이제 정말 전성기 시대를 구가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오경 15부 62주 야, 와, 오경이야, 오경. 수도 서울이 5개나 있어. 경주도 오경이었는데 거기는 소경이잖아. 작은 5개. 여기는 그냥 오경이야. 15부 62주. 우와, 어마어마하죠.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발해입니다. 오경 15부 62주를 차지하면서 드디어 요동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는 모습들이 이때 나타나더라. 그래서 중국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우와, 발해 대단하네. 해동성국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 발해 해동성국. 네, 선왕 이후에 발해를 이렇게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발해가 갑자기 망합니다. 미스터리지. 거란이 침입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거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유죠. 거란이 워낙 잘 싸웠기 때문에 이제 무너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발해가 멸망되면서 남북국 시대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 발해는요 고구려를 계승했고요, 당나라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인지 볼게요. 자, 이 고구려 왕이
일본에 보낸 그 편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 고려왕은이라고 아주 명확히 써 있어요.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고구려 계승한 나라야. 나 고려왕이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맞습니다. 네. 지배층은 이 고구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온돌. 이건 온돌은 고구려의 온돌 양식이에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중국인들은 예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의자에 앉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엉덩이를 바닥에 안 치는 방식. 왜? 온돌이 있으니까. 그죠? 이 문화는 중국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온돌 양식이 지금 고구려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 남방 양식인데 이걸 발해가 그대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불병좌상. 요것도 이제 그 고구려의 그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이라고 있는데 그 불상은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해요. 고구려적인 어떤 느낌이 많이 나요. 네, 두 명의 부처님이 병좌 서로 앉아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불병좌상. 이것도 이제 사진 보시면 이게 발해의 문화유산이 이거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돌사자상. 이건 이제 그 정예공주 그 묘에서 문왕의 둘째 딸이죠. 정예공주 묘에서 나온 건데요. 아주 우람찬 고구려한테 기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돌사자상이 있고요. 석등, 와 이것도 정말 높이가 몇 미터인지 몰라요. 엄청 6m 넘는 걸로 나가는데 고구려인들의 그 비석을 세울 때는 진짜 7m는 돼야 비석이다라고 하고 발해인들 역시 석등하지만 6m 넘어야 석등이다라고 하나 봐요. 정말 이 고구려 발해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의 어떤 그 기상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되는 것이고요. 당의 영향을 받은 거는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이거예요. 아까 제가 삼성육부라 그랬죠. 삼성육부. 삼성육부를 통해 가지고 삼성이 이제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이 있어요. 근데 원래 삼성의 이름은 뭐냐면 당나라 삼성은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에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인데 이름 다르죠. 그러니까 비록 삼성이라는 시스템을 가져왔지만 독자적인 이름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당성의 최고 책임자가 대내상. 대내상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리, 국무총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자성을 없다. 육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육부도 2호 예병형 공인데 여기는 충인, 의지, 예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삼성 육부를 써왔지만 갖고 왔지만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중경대 감찰기구가 있고요. 주자감 교육기관 있네요. 주자감 여러분 교육기관 기억나요? 고구려, 소수리망, 태학, 통일신라, 신문왕, 국학 그리고 발해 주자감. 지금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경 용천부에 있는 주작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광화문 있죠. 광화문 앞에 그 세종로 있잖아. 세종로가 어때? 그때 있어요. 그냥 쫙 일직선이 있죠. 요게 당나라 장안성의 그 주작대로의 모습에 영향을 받은 건데 역시 상경 용천부 주작대로도 그 당나라 장안성의 그 모델을 따와가지고 쭉 뻗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발해란 나라는 이렇게 고구려를 계승한 흔적들도 있고 당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라고 하는 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남북국 시대가 끝났어요. 남북국 시대의 어떤 정치 파트가 끝이 났습니다. 뭐 물론 남북국 시대의 이제 뭐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 이제 보기는 할 텐데 어쨌건 정책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골품제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실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고대에 비해서 실력에 의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중세 고려 시대를 연 역사적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